저의 주제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내용이 많아 하고서 약간 지루하게 들으시기보다는 세상에 저런 것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마인드로 들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목차를 간단하게 보면 일단 항체 치료제가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리고 이게 종류가 한 6, 7개 정도 돼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중추 신경회로의 항체 전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후속 활동을 이어갈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혹시 항체 치료제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아주 감사합니다. 일단 항체는 아마 고등학교 생명과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텐데요. 항체 치료제는 일단 인체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외부 물질에 감염된 이후에 이에 대항해서 만들어낸 항체 중 특정 병원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만든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확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왼쪽 그림에 보라색 동그라미 안에 VH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려야지 뒤에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항체는 기본적으로 헤비 체인이랑 라이트 체인이 있습니다. 중세랑 경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위쪽 부분이 FAB, 아래쪽이 FC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을 다 넘어가서 마우스 커서가 뭐죠? 여기 VL이랑 VH 사이에 CD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에서 학원이 오면은 학원에서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CDR을 둘러싸고 있는 거가 FR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 FR이 휴머니데이션, 그러니까 인간화를 거치게 되면은 보통 마우스로 실험을 하죠, 주로. 그래서 GFR에서 인간 FR이 대체가 되면서 키메라와 인간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항체 치료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우리 몸의 항원을 제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개발된 기술이 NCAA입니다. 아마 다들 배우고 오셨겠지만 생명과학에서 배웠듯이 우리 몸의 아미노산은 총 2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20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모두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고자 천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비천연 아미노산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정확하게 약물 운반이 가능해졌고,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가 원하는 NCAA, 이 비천연 아미노산을 우리가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단백질로 번역이 안 되겠죠? 왜냐면 외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의 체계를 속이고자 tRNA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이 NCAA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위에서 시스템 제작을 미리 해놨으니까 원활하게 단백질로 번역이 되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이 항체 치료제가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서 다음 생지 항체의 장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연구를 하게 되면 인간 몸으로 바로 하기보다는 마우스 같은 동물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생지 항체를 우리 몸속의 항원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 대한 항체로 사용을 하려고 했더니, 생지는 일단 면역 원성이 매우 높은 외래 단백질이라는 점에서 단점이 있었고, 또 인간 면역 항체보다 너무 효율성이 낮았고, 혈장 반감기가 하루 이틀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키메라화라는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거는 한 생물체 내에서 유전적인 형질이 서로 다른 세포 조직이 섞여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건 마우스의 항체이고 오른쪽이 인간의 항체인데, 가운데 이 키메릭이라고 적혀 있는 게 키메라화가 일어난, 그러니까 쥐랑 인간의 항체가 섞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의 항체 치료제가 큰 도약을 겪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항체 치료제의 여러 가지 종류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노스페시픽 엔티바디는 단일 클론 항체라고 불리는 물질인데요. 이건 특정 병원균이나 아니면 암세포의 항원 결정기에만 결합하도록 설계된 항체입니다. 아래쪽에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왼쪽에 키메릭, 우리가 방금 배운 거죠. 키메라화가 일어난 것이고, 아래쪽에 파란색 물질이 우리 인간 몸속에 있는 항체이고, 위에 빨간색이 마우스의 항체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키메라화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리톡시맘이라는 물질이 보이실 겁니다. 리톡시맘은 비오시킬 림프종 치료를 위해서 FDA 승인을 받았던 최초의 항 CD20 항체입니다. 이 정도만 하고 여기는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스페시픽 엔티바디라는 건데요. 이건 이중 특이성 항체입니다. 하나의 항체가 다른 두 항원이나 아니면 같은 항원의 다른 결합 부위와 반응하도록 설계된 항체입니다. 이름만 딱 들어도 앞에보다 훨씬 효율적이겠죠? 좀 더 예시를 설명을 해드리면 왼쪽에 블리나트모밥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있던 간에 끓는 항체 두 개를 이어 붙여가지고 만든 물질이고 하나는 CD19라는 항원, 또 다른 하나는 CD3이라는 항원과 결합하게 돼가지고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항원을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2+1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한쪽에 CD20, 오른쪽에 CD20과 CD3이 이렇게 이상하게 좀 요상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CD20이라는 항원이 되게 가끔씩 나타나는데 되게 빨리 없애줘야 하는 되게 나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두 개의 일부를 붙여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설계된 항체입니다. 다음으로 CAR-T 세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혁신신학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걸 주로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을 정도로 되게 흥행하고 있는 항체 치료제인데요. 말씀을 드리면 히메릭 안티젠 리셉터 T 세포라는 것입니다. 이걸 만드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의 면역세포, 우리 몸에 다 면역세포 있잖아요. 이걸 채집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서 다시 인간 몸속에 주입시킨 항체를 의미합니다. 특징으로는 이 CAR-T 세포가 증식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포로 진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간단하게 구조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SCFV라고 항체의 단편이 존재합니다. 단편이라고 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항체라고 하는데 항체 단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붙어있죠. 항체 단편과 링커 그리고 막 관통 도메인이라고 해서 이건 세포막을 통과할 때 필요한 물질 그리고 세포 내 도메인이라고 해서 T세포 활성화를 담당하는 물질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입니다. 이거는 이름에서 보면 딱 말씀드렸듯이 항체랑 약물을 결합한 항체 약물 접합체입니다. 사실 뒤에부터는 원리가 되게 똑같습니다. 항체에서 항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약물이나 아니면 여기 방사성 동위 원소를 아니면은 뒤에 있는 강한 독소 같은 거를 항원에 뿌려버려가지고 항원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 이상으로는 혁신신학 전공을 하실 게 아니라면 굳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항원이 항체에 결합을 한 다음에 이 물질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 과정을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경우에는 이때 사용되는 약물을 보통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약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방사성 동위 원소 같은 물질을 뿌리거나 아까 말했던 강한 독소 같은 걸 뿌려가지고 항원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여기 리사이클링 엔티바디랑 스위핑 엔티바디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생지의 단점을 3개를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마지막 거 기억나시나요? 반감기가 되게 짧다는 거였습니다. 반감기가 왜 길어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감기가 길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만큼의 약물을 오래 지속이 된다는 뜻이고 그렇다는 거는 환자들이 굳이 자주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환자들에게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기술은 그렇게 반감기를 늘리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었습니다. 정맥 투여 같은 경우에는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지만 우리가 맞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반감기를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노란색이 항원입니다. 이 항원이 여기 LGG가 면역글로불린이라고 해서 항체인데요. 결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용체랑 결합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항체가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항원이 떨어져 나가고 항원은 몸속에 리소좀에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체 쓰고서 바로 버려지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재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 엔티바디라고 하고 항체를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
우리가 몸 안에 넣었던 약물이 그만큼 오래 지속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감감기가 늘어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스위핑 엔티바디는 왼쪽에 있는 리사이클링이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는 분리가 되는데 여기는 분리가 안 돼 있죠. 분리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이 FcRn이라는 물질인데 수용체예요. 그래서 얘네랑 더 강력하게 결합을 해야만 항원을 더 확실하게 잡고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왼쪽보다 좀 더 강력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항체 설계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현재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 고등학교 때 호기심에 찾아보셨을 수도 있지만 원소가 118개에 불과하고 어떻게 만든다고 해도 그게 우리 항체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을 미지하다 보니까 이를 설계하고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AI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보면 알파폴드 되게 유명해서 다들 아실 텐데요. 알파폴드와 같은 단백질을 이용해서 물질의 구조를 예측하거나 이를 통해서 이게 신약 개발에서 사용될 수 있는 물질이 초반에 알파폴드로 예측을 한 이후에 신약 개발하면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인공지능이 되게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건부 항원 결합 활성인데요. 이거 아까 질문 주셨던 거랑 연관이 됩니다. 실제로 방사성 동위원소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되게 위협적이기 때문에 이게 딱 특정한 조건, 그러니까 항원을 발견했을 때만 이 물질을 꺼낼 수 있도록 설계가 잘 되어야 하고 그 설계 때 이용되는 게 보통은 몸속에 있는 인체 내에 있는 물질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잘 활용되고 있는 게 약산성 pH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칼슘 이온 의존적인 항체의 경우에는 칼슘 이온의 농도가 높을 때만 같이 붙어있는 약물들, 독성 물질들을 내뿜고 칼슘 이온이 낮을 때는 내뿜지 않는 등 이런 설계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면역 글로불린 동위형 탐색인데요. 면역 글로불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려서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항체랑 같은 의미고요. 이 항체가 면역 글로불린이 보통 IgG라고 쓰는데 IgG 뒤에 알파벳도 달라지고 숫자도 달라져요. 이게 동위형을 나타내는 건데 그 동위형 뒤에 알파벳 숫자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같은 항체더라도 이 동위형을 여러 개 빨리 발견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추신경계로의 항체 전달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감기나 효율성을 위해서 경구투여 항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약물의 접근성이 높은 거는 그 약국 가가지고 약 사 먹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경구투여 항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추신경계로 항체 전달에 대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질병 중에서 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장 관심 있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되게 슬프잖아요. 너무 되게 소중한 가족들을 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를 빨리 정복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논문에서 나왔던 건 트론티네맘입니다. 이건 로슈라는 기업에서 개발했고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게 혈관내 장벽이라는 BBB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뇌를 지켜주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약물 아니면 항체 치료제 같은 게 뇌 속에 침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곤란한 상황이며 이거를 이중 항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게 뇌 BBB고요. 여기 노란색이 BBB에 달려있는 수용체입니다. 이거는 트랜스페린 수용체라고 해서 철 이온과 결합하는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초록색으로 브레인 슈트는 BBB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거를 뇌에 있는 트랜스페린 수용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IgG가 면역 글로불린 항체이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우리가 원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가 붙음으로써 얘가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뇌막을. 그래서 우리 뇌 안에 있는 항원 물질들을 우리가 원하는 이중 항체로 제거할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신기하죠? 두 번째는 ABL 바이오에서 개발한 그랩바디라는 건데요. 이거는 앞에 거랑 차이점은 딱히 없습니다. 원리는 똑같은데 대신에 BBB에 있는 IGF-1R이라는 수용체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을 이어가고 싶은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개의 방식 외에도 이중특이 항체를 알츠하이머 치료에 이용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방금 말씀드린 건 되게 단편적인 내용이잖아요.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어떻게 탐구를 이어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고, 그리고 알츠하이머에 관심 있는 그때 실리콘밸리에서 다른 선배랑 해봤을 때는 그분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되게 흥미롭게 보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쪽도 찾아보고 싶고, 또 중요한 게 아까 CART 세포는 몸속에 들어와서 되게 자유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CART 세포가 지금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